이 상열은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아까 상해는 그 설에 의한 피해잖아요. 이 상열은 뭐냐? 1번에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추위로 인해서 수액의 동결로 나무 줄기 또는 나무 껍질이 냉각, 수축하여 갈라지는 현상. 무슨 말이냐면, 겨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물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얼면 부피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무도 너무 추워서 안에 있는 물의 이동 통로가 어떻게 돼요? 굳어서 얼어버려가지고 그게 부풀어져서 터지는 현상이 뭐예요? 수축, 냉각 및 수축하여 갈라지는 현상이 상열. 그 다음에 상종이라고 있는데, 비에 상종도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 상종은 뭐냐면, 봄에 갈라진 부분이 아물고 다시 겨울에 터지게 되고, 갈라지고 터지는 현상이 반복되어서 그 부분이 좀 비대팽창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어떻게 보면 상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질이 단단하고 수선이 발달된 침엽수의 거목에서 많이 발생하고, 수목의 생육에는 지장이 없으나 목재의 공해적 가치가 떨어지고 부패균의 침입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방제 방법. 수간이 주풍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북쪽의 이면부에 추위의 저항성이 높은 수종으로 임의를 만들거나 음수를 심어 보호하고, 습지에서는 배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넘어가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서리빨도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서리빨. 이것도 이제 개념을 많이 물어보는데, A 있죠, A 밑줄을 쳐주십시오. 지표면의 빙점 이하의 저온으로 냉각될 때 모관수가 얼고 이것이 반복되어 얼음 기둥이 위로 점차 올라가는 현상. 이제 날씨가 추우면 땅이 얼죠. 땅이 얼면서 땅 속에 있는 그 모관수, 물도 얼어가지고 쭉 어떻게 해요? 얼음 기둥이 위로 올라오는 현상을 서리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리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상해, 밑에서부터 얼어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서리발이라고도 하고 상주라고도 해요. 상주. 같은 말입니다. 상주. 그리고 이 서리발은 점토질 토양에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아무래도 점토질 토양은 그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토질 토양에서 많이 발생된다는 것. 방제는 묘포 피해지에서는 사질 또는 유기질 토양을 섞어서 토질을 개량하고, 묘포 상면을 15cm 정도로 높여 다습을 막고 또는 묘포 사이에 집, 낙엽, 왕겨 등을 두어 지면의 냉각을 막는다. 덮어놓으면, 집이나 낙엽으로 덮어놓으면 아무래도 좀 더 어는데 방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지에서는 상목으로 저온을 막고 동남향에 대해서 측면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고온에 의한 피해. 이거는 저온하고 반대죠.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우면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온도가 높게 올라가고 50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 잎목의 생장량이 저하되고 잎목의 형성층이 파괴되고 고사하는 현상. 특히 내음성이 강한 전나무나 가뭄비, 편백, 화백 등이 약하고, 소나무, 곰솔, 측백나무는 열에 강하다. 이거는 그냥 잘 안 나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피소. 이것도 이제 같은 의미인데, 아무래도 나무 줄기에 강렬한 태양 직사광선을 받았을 때 수피의 일부분에 급격한 수분 증발이 생겨 형성층이 고사하고 그 부분의 수피가 말라 죽는 현상, 피소가 되겠고, 방제 방법으로는 울패된 임상을 갑자기 파괴시키지 않는다. 남서면의 이면목의 지조를 보호하거나, 가로수, 정원수 등에 있어서 해가림을 하거나, 수간에 석회유, 점토 등으로 칠하든지 또는 집새끼 등으로 감싸서 보호하든가. 가뭄은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피해죠. 그래서 기온이 높고 햇빛에 약한 여름철에 토양 수분이 결핍되어 이러한 현상. 고온에 의한 피해는 아니며 수분의 부족으로 인해 원형질 분리 현상을 일으켜 치사하게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야 되고. 눈에 의한 피해. 눈에 의한 피해는 이제 설해라고도 하는데, 눈 자체의 중량보다는 이 수분한 접착력에 의해 피해가 좀 큽니다. 이것도 설절, 설압, 설도, 설알, 설풍이 있는데 잘 안 나와요. 이것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줄기나 가지가 부러뜨는 걸 설제를 하고 압력에 눈에 의한 압력으로 줄기가 굽어지는 게 설압. 설도는 적설로 나무가 넘어지거나 뿌리가 넘어가는 게 설도. 설화는 이제 설압으로 생긴 줄기가 굽어진 부위에서 산으로 향하는 장력과 골짜기로 향하는 접착력 부위의 불균형에 의해 찢어지는 게 설알. 설풍은 적설 경사면을 유독 낙하할 때 생기는 피해로 종자를 살포하거나 고산식물을 아래로 분포시키거나 낙엽 등의 쓰레기 등을 운반하여 비옥화시키는 경우. 그래서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설에는 추운 지방보다 약간 따뜻한 지방, 엄동기보다는 이른 봄에 많이 발생하고, 또 낙엽 화렵수는 겨울에 잎이 떨어지므로 피해가 작고, 침엽수는 수간에 쌓이는 눈의 양이 많고 뿌리가 얕아 피해가 크다. 이 부분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낙엽 화렵수하고 침엽수. 아무래도 낙엽 화렵수 같은 경우는 잎이 떨어지니까 상관이 없지만, 침엽수 같은 경우는 항상 1년 내내 잎이 달려있기 때문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쌓여가지고, 어때요? 수간에 눈이 쌓여가지고 피해를 받는 경우가 더 큽니다. 침엽수가.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피해. 이 바람에 의한 피해는 먼저 바람이 그 한계를 넘어 강할 때는 증산작용을 과격하게 하고 토양 수분을 탈취하여 수분 부족을 초래한다. 또한 동화작용을 방해하고 기계적으로 줄기를 굽게 하며 지피물을 약탈하고, 바람에 의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피해는 뿌리의 포핌에 따른 도복과 줄기의 절단. 먼저 주풍이 있습니다. 주풍에다가 밑줄을 쳐주시고 10에서 14m/s에다가 밑줄을 쳐주십시오. 한쪽으로 부는 방향이 주풍. 주풍은 잎목의 생장량을 감소시키고 수영을 불량하게 하며 풍속의 커짐에 따라 피해는 증가하고 생리적 장애를 일으켜 병리적 영향을 미친다. 폭풍도 밑줄을 쳐주시고 29m/s에다가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방풍림의 효과는 밑줄을 쳐주시고요. 풍상에서는 수고의 5배, 풍하에서는 15에서 20배 밑줄을 쳐주십시오. 방풍림을 설치했을 때 그 아래로는 그 방풍림 거리에 15에서 20배, 그 다음에 풍상 바람 위쪽으로는 수고의 5배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매풍성 정도. 바람에 강한 나무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것도 소나무, 해송, 참나무, 느티나무.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죠. 소나무, 해송, 참나무나 느티나무. 약한 나무는 삼나무, 편백, 포플러, 사시나무, 자작나무, 수양부들.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조풍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 조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 소금기를 타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조풍, 연풍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조풍에 강한 나무 밑줄을 쳐주세요. 그래서 강한 나무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송, 향나무, 사철나무, 자기나무, 팽나무, 돈나무. 그래서 이 조풍을 좋아하는 사자가 해양하다 팽 돌았다. 사는 뭐예요? 사철나무, 자는 자기나무, 해는 해송, 향나무, 팽나무, 돈나무. 혹시 안 적혀 있으면 좀 적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외워주십시오. 약한 나무는 뭐 소나무나 삼나무, 전나무, 사과, 벚나무, 편백, 화백 이 되겠습니다. 조풍은 아무래도 이제 바다의 바람, 연분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그거에 영향을 좀 적게 미치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동식물에 의한 피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류, 새에 의한 피해가 있는데, 이 할미새, 참새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 조류에 의한 피해는 시험 문제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그럼 이 할미새하고 참새가 어느 부분에 피해를 주냐,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예요? 봄철 파종상에서 낙엽송, 가뭄비나무, 소나무 등의 소립종자 식혜, 이 밑줄을 쳐주십시오. 소립종자 식혜하고 발화 후에도 식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동안 피해를 주며 묘포지에서 많이 발생한다. 가을 가마귀, 숲을 내서 단풍나무의 종실이나 파종상의 종자, 발화한 종자 식혜, 밑줄을 쳐주십시오. 종실이나 파종상의 종자나 발화한 종자 식혜, 딱따구리는 줄기, 구멍, 밑줄을 쳐주시고, 백로 외가리는 군집하여 잇목고사. 갑자기 뭐 TV 보면 흰 백로가 그 무더기로 이렇게 나무에 모여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 나무를 고사시키고, 산까치 박새는 어린 나무 순, 네, 밑줄을 쳐주시고, 어치, 물까치, 동박새, 산비둘기는 과실가해. 그래서 이 나무의 어느 부분에 피해를 주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포유류. 포유류는 먼저 산토끼는 낙엽송, 삼나무, 편백, 소나무 등의 어린 싹이나 수피를 식혜하고, 다람쥐는 낙엽송, 참나무, 기타 침엽수 종자나 어린 싹, 새잎을 식혜하고 수피를 벗기며 이로운 조류를 쫓아내고, 두더지는 땅속을 돌아다니면서 묘목을 쓰러뜨리고 뿌리를 다치게 하고, 들쥐, 번식력이 대단히 강하고 적송이나 편백, 참나무, 단풍나무 등의 목질부를 윤상으로 식혜하며 주로 야간에 활동한다. 산토끼와 더불어 수목에 가장 큰 피해를 준다. 요 밑에 혹시 없으면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요 보라색으로 적어 있는 거. 요게 좀 시험에 나왔는데, 식물의 뿌리나 파종한 종자를 식혜하며 묘포에서는 묘목의 싹은 물론 어른잎과 줄기까지 식혜한다. 요 부분을 좀 적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들쥐는 뭐냐면 수목에 가장 큰 피해를 줍니다. 들쥐하고 뭐가? 산토끼. 이 포유류는 들쥐하고 산토끼가 가장 큰 피해를 주고, 특히 이 들쥐는 갉아먹겠죠, 이렇게 나무. 그래서 뿌리나 파종한 종자를 식혜하고, 묘포에서는 묘목의 싹은 물론 어린잎과 줄기까지 식혜하는 게 다 갉아먹는다 이거죠, 쥐가. 네,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일반적인 방제 방법. 보호수. 이제 보호수는 보호한다 이거죠. 명목, 이름이 있는 나무, 보목,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보배로운 나무, 당산목. 마을 입구에 있는 나무죠. 굉장히 큰 나무. 제사를 지낸 나무. 정자목은 이 향교나 서당, 서원, 사정, 정자 등의 피서목이나 풍치목으로 심는 나무. 후한목은 해안이나 강, 하천을 보호할 목적으로 심는 나무. 기역목은 모양이 정상이 아닌 기괴한 형태의 관상 가치가 있는 나무. 풍치목은 풍치, 방풍, 방호의 효과를 주는 나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이 보호수 지정 대상 나무는 뭐 천연기념물,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천연기념물 이외의 나무나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고목, 희귀목이 되겠고, 또는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종은 수령에 관계없이 지정이 가능하고, 노고 수목 치료, 이제 오래된 나무는 병이 발생한 수목의 치료 방법에는 침투성 약재의 도포 또는 주입, 토양 시비를 하여 뿌리로 흡수시키는 내과적 치료법과 병든 부분을 잘라내고 채워주는 외과적 치료법이 있겠습니다. 이 내과적 치료법에는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해 발생하는 대추나무, 오동나무 빗자루병,
요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 대추나무 빗자루병하고 오동나무 빗자루병은 옥시 테트라사이클린. 요거는 별표를 해주십시오. 이건 시험 문제에 항상 잘 나와요. 대추나무 빗자루병, 오동나무 빗자루병, 또 하나가 있는데 뽕나무 오갈병이 있어요. 요 세 가지는 옥시 테트라사이클린. 하나 뭐 더 적어주십시오. 뒤에 나오겠지만 뽕나무 오갈병도 하나 적어주십시오. 뽕나무 오갈병. 요 세 가지는 옥시 테트라사이클린계로 나무를 어떻게 보면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에 사용되는 인공수지, 이제 외과 수술에 의해서 잘라내고 어떤 충전을 사용한 인공수지인데 네 가지가 에폭시 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그 다음에 우레탄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만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에폭시 수지에다가는 강도가 우수하나 비싸다. 이 부분에 위치를 쳐주십시오. 이게 쉽게 생각하면 접착력이나 내수성, 내약품성, 내구성, 기계적 강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비싸다. 그리고 곧바로 경화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위치를 칩시오. 바로 이제 굳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질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가격이 싸다. 산화 변질될 단점이 있으나 가격 면에서 에폭시 수지보다 저렴하나 성능은 떨어지나 저렴하다. 대신에 또 뭐냐면 경화 속도가 빠르다. 이거는 경화가 바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곧바로 경화 속도가 된다. 경화가 빠르다.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는 나무에 틈이 있죠. 틈이나 작은 동공 속으로 자기가 막 침투에 들어가서 퍼져버려요. 그래서 여기 있죠. 틈이나 작은 동공 속에 들어가 스스로 동공 부분을 완전히 메꿔준다. 그래서 뭐 불규칙하거나 여러 꾸불꾸불한 것에 주입하면 자기 스스로 퍼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레탄 고무는 동공 충전물 중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고가다. 그래서 네 가지. 우레탄 고무는 가장 이상적이고 질도 제일 좋지만 비싸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 오늘 요 1번까지 해야 되는데 뭐예요? 네, 거의 다 했네요. 먼저 환경에 의한 피해. 첫 번째로 산성비가 있죠. 산성비에다가는 pH 5.6 이하의 비에다가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산성비의 원인 물질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산화황하고 질소산화물 밑줄 쳐주시고, 자연적인 요인 뭐예요? 산불이나 지질운동, 번개, 대기 중에 먼지 이런 게 원인이 되겠고, 인위적인 요인은 공장이나 가정, 교통수단 등의 인간 생활로부터 기인되는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성비의 피해는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의 경우 침엽수, 잎의 황화, 생육저해, 나무 윗부분이 가늘어지고 나이테 폭이 감소된다. 이 부분에 위치를 쳐주십시오. 산성비에 대한 민감도에서는 상떡잎 식물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단자잎, 침엽수 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그 태양열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지구온난화죠. 그래서 교토의정서, 이 부분은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교토의정서.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로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좀 세운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토 메커니즘도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세 가지 밑줄을 그으십시오. 배출권 거래제, 청정 개발 체제, 공동 이행 체제. 세 가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배출권 거래제는 어때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초과. 예를 들면 감축하고도 좀 남았어요. 그럼 그거를 뭐 다른 나라에 돈 주고 팔 수 있는 거고, 청정 개발 체제는 이제 뭐 선진국이 개발 대상국에 가가지고 어떤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시설을 세우면 그에 해당하는 양만큼 자국의 어떤 거를 이제 감축하는 거라 인정해 주는 거고, 공동이행 체제는 서로 선진국이 공동으로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공장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떤 감축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서로 이제 감축 할당을 받는 게 공동이행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에 의한 피해. 오존층 넘어가시고요. 오존층 파괴로 인한 피해도 그냥 넘어가시고, 오존경보, 발령 기준과 행동 요령. 먼저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가 있는데 요 오염도 0.12 ppm에다 밑줄을 좀 쳐주시고, 경보는 0.3 ppm, 중대경보는 0.5 ppm 이상. 그래서 주의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내 운동 경기 및 노약자 활동을 자제하거나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경보는 0.3 ppm 이상으로서 유치원이나 학교의 실외학습을 제한하고 발령지대 차량 우회 운행하고 노약자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중대경보는 아예 이제 밖에서 활동을 중지하고 휴교나 아니면 차량 진입을 억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의 종류, 피해 형태. 먼저 아황산가스. 대기오염의 가장 대표적인 유해가스에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아황산가스, SO2도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셔야 돼요. 어쩔 때는 SO2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 공장에서 나오는 그 있죠, 요도가스, 아황산가스. 그 다음에 뭐 피해 증상 넘어가시고, 아황산가스에 대한 식물의 감수성, 요거는 좀 별표를 쳐주십시오. 먼저 온도에서는 이 5도 이하에서 아황산가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온도에다 좀 밑줄을 쳐주시고, 상대 습도도 밑줄을 쳐주시고, 이 상대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아황산가스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광도도 밑줄을 쳐주시고, 암흑에서는 아황산가스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크고, 영양원은 아무래도 영양원이 결핍된 곳에서 자란 식물은 감수성이 매우 높다. 감수성이라는 것은 그 병에 걸릴 수 있는 그 영향이 더 크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화수소도 밑줄을 쳐주시고, 여기 보시면 약간의 ppb만 존재해도 식물에 피해를 입힌다. 이 부분에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불화수소 독성이 매우 강해서 약간의 ppb만 되어도 식물에 피해를 입힌다. 그 다음에는 그냥 여러분들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산화질소. 대기 중에 일산화질소 산화에 의해서 발생하며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반응하여 오존을 생성하는 전구물질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오존은 대기 중에 배출된 질소 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2차 오염 물질. 밑줄을 쳐주십시오. 오존은 뭐예요? 질소 산화물.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자외선.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광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하는 2차 오염 물질이 오존이 되겠습니다. 쭉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고요. 펜. 이 펜도 마찬가지로 2차 대기 오염 물질에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원인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의 분류, 이것도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의 감정 방법. 먼저 유관적인 방법. 연해라고 하죠. 연해. 대기오염. 연해를 받은 나무는 나무의 끝부분이 피해를 받아 피해가 수관 하부로부터 내려오고,
묵은 잎부터 순차적으로 떨어지고 수종과 시기에 따라 다르나 대개 회녹색, 연반으로 시작하여 갈색 또는 젓갈색으로 변하고 병해충 또는 기상적인 피해와 식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급성해와 만성해 증상을 잘 비교하여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미경적 감정, 현미경을 보는 방법.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요 대기오염의 감정, 요 큰 제목만 밑줄을 쳐주시면 돼요. 유관적인 감정, 현미경적인 감정, 지표 식물을 이용한 감정법만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요 화학적인 분석법, 대기 분석법, 그 다음에 이화학적 감정법, 각각의 제목들에가만 밑줄을 좀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연성. 내연성이라는 것은 그 대기 오염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수종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침엽수가 화렵수보다 약하다. 밑줄을 쳐주시고, 화렵수 중에서도 상록수가 강하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아무래도 유령림과 노령림은 약하겠죠. 이제 20-30년생 나무 강하고, 임상은 교림이 피해가 심각하고, 중림이 그 다음이고 외림이 가장 작다. 교림, 중림, 외림 요 순서 밑줄을 쳐주십시오. 위치, 토양 상태는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가시고, 주요 수종의 대기 오염에 대한 내성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해 방제, 이것도 제목에다가만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법규적인 방법, 이제 법적으로 배출가스 농도나 굴뚝 높이, 오염 방지 시설을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이화학적 방제, 물리화학적인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임업적 방제법에다가만 좀 별표를 쳐주십시오. 이제 임업적 방제법은 수종의 선택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 수종의 선택은 연해에 강하고 맹활액이 큰 수종으로 조림하고, 작업법, 연해에 염려가 있는 곳에서 숲을 교림으로 하지 말고 중림 또는 외림으로 하고, 갱신 방법, 한 분의 넓은 면적을 개발하는 것을 피하고 침엽수, 화렵수를 혼식하고 연해 방비림을 조성한다. 내연성이 강하고 여러 번 이식한 큰 묘목을 밀식하고, 나비는 100m 정도로 여러 층의 밀림을 조성하고, 조림 후의 관리는 토양 관리에 힘써야 하며 특히 석회질 비료를 줘야 되겠습니다. 열대림, 열대림의 파괴 원인에다가만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원주민, 땔감 채취, 화전, 목축, 농지 개발, 도로, 댐의 건설, 광물 자원의 채굴. 10분